기후위기 이젠 생존입니다. 정종호의 지금은 기후위기 시작합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탄소중립위는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합하는 대통령 직속 민간 참여 기구인데요. 탄소중립위는 2050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포함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정 전반의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이 각종 공론화와 각종 위원회 이름으로 거버넌스가 그동안 많이 운영됐는데요. 이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면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게 현실입니다. 탄소중립위를 두고서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은 많은데 기후위기로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노동자라든가 농민, 혹은 여성, 지역민, 청년, 빈민, 장애인 참여는 매우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탄소중립위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과감한 탄소중립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그러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10가지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 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5도 상승 제한 목표에 맞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오는 10월에 NDC라고 하죠. 즉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데요. 이 NDC를 상향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더 강력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죠. 즉 IPCC는 2030년까지 전 세계가 2010년과 비교했을 때 45%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경고성 메시지인데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세계 8위에서 9위 수준의 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데요. 지금 계획은 2030년 그 감축 목표가 2010년 대비 37%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 차이가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37%가 아니라 거의 절반 수준 가까이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 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포함해서 2030년에는 석탄 발전이 완전히 퇴출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발전 부분은 석탄 화력 부분은 2035년 이전에 문을 닫아야지만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 발전의 전력량 비중을 약 30%로 설정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2045년까지도 석탄 발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민단체들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7개의 신규 석탄 발전소는 중단하거나 전환하거나 퇴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또한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단순히 정부가 퇴출하라고 해서 퇴출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전에 공식 절차를 밟아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한 해당 업체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갑자기 중단하면 해당 업체의 손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법을 두고서 다양한 이들이 만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 투자 중단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 발전소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이는 전혀 실효적이지 않은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의 공적 금융기관들은 인도네시아의 자와 9호기와 10호기 그리고 베트남의 붕앙 2호기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 계획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계획되어 있지 않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게 아니라 국내외 석탄 발전에 이미 투자된 공적 금융의 단계적 철회까지도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 또한 투자한 것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정부가 어떤 절차를 통해 이 문제에 구체적 접근을 할 것인지,
해법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2050년에는 RE100 정도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RE100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다는 그런 에너지 시스템인데요. 정부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2040년에 최대 35%라는 상한 제약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의 문제점이라든가 주민 수용성 이슈 등을 빠르게 해소할 적극적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많습니다. 멀쩡한 산을 밀어버리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멀쩡한 산을 밀어버리고 태양광을 만든다거나 주민 설명회를 요식행위로만 한 채 밀어붙이는 등의 여러 문제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과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며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법을 찾아갈 것인지 이 공론화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핵발전은 기후위기 해결 방안에서 단호히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은 사고 위험과 핵 폐기물 등 여러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원전 수출을 할 때 미국과 공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한다면서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 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친원전 쪽에서는 일자리 문제, 또 원전 경쟁력 상실, 친환경 에너지 등을 내세우면서 탈원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무척 많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 문제 또한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합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이행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난 2월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건설하겠다는 건데요. 비행기가 사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최초의 탄소 중립 공항을 만들겠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말이고 이 본말이 전도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한 가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요. 프랑스는 얼마 전에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에는 비행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 부분에 걸쳐서 감축과 자연적 탄소 흡수의 보전, 확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가덕도 신공항 역시 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의 정책 추진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 산림청의 기가 막힌 이 탄소 중립 추진 전략안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산림청은 얼마 전에 오래된 숲에 있던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어린 묘목을 심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산림청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0년 동안 경기도 면적과 비슷한 약 90만 헥타르의 넓은 숲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여전히 이 오래된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찬반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가꾸어온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다가 어린 묘목을 심겠다는 발상 자체는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아마도 철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된 숲을 파괴하고 그것에 어린 묘목을 심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인데요. 과학적으로도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철회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탄소 중립은 물질순환, 자원순환 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플라스틱 문제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원순환 문제 해결은 생산, 공정, 폐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다차원적 접근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할 문제이고요. 그리고 쓰레기는 각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자원순환을 이용해서 재사용,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는 절약되고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9번째,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구체화하라고 시민단체는 주문하고 있습니다. 교통 부분에서도 기존의 탄소 중립 정책은 대단히 미흡하고 편향적이라는 건데요. 이 정부의 중요한 교통 부분 탄소 중립 이행의 중심을 보면 친환경차 보급 확대인데, 이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이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많이 들이붓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한계점이 분명하다라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인데요. 이럴 게 아니라 공공교통을 확대하고 교통 총량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2035년 이내로 내연기관차 판매를 종료하고 퇴출 시점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라든가 국내 자동차 업계가 분명 이 부분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동차 업계도 몇 년 안에 내연기관차는 사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내부 보고에서 분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 시점을 재고 있는 거겠죠. 기업의 판단 기준은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환경 보호에 있지 않습니다. 기업의 판단 기준은 이익이기 때문에 이 이익 앞에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나서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전략을 바꾸게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정의로운 전환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시민단체들은 강조했습니다.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탄소 중립의 구성도 우려가 된다는 건데요. 탄소 중립의 구성 민간 위원이 77명인데 산업계에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 전환 과정에서 온갖 위협에 내몰릴 수 있는 노동자, 농민, 여성, 지역민, 청년, 빈민, 장애인 등은 거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일 수 있는데요. 실제 보령 지역을 보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일자리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령시는 이에 따라 비상사태까지 선언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정책과 현실적 문제 해결에 따른 것이어서 피해자들은 분명히 보호돼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은 매우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지역 상인 등 이 취약한 이들이 에너지 전환 상황 속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